하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영화 시간입니다. 바로 M. 나이트 샤말란의 올해 나온 신작이죠. 올드 이 영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M. 나이트 샤말란 영화에서는 사실은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오랜 세월 정평이 나 있었죠. 그리고 올해 나온 신작이 올드라는 작품 역시 무게중심은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영화에 대해서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결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사전에 양해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안 보셨는데 뒷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시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꺼리시는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 나이트 샤말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도계 미국인으로서 지금은 국적인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샤말란은 항상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으면서 오랜 세월 항상 필라델피아 인근에서만 영화를 찍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그 샤말란이 거의 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필라델피아 바깥에서 찍은 최초 영화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필라델피아에 대한 사랑 혹은 강박 이런 걸 버리지 못해서 극중 주인공들이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이 해변에 온 것으로 대사를 통해서 설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종의 유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어떤 그런 그 민족적인 정체성 혹은 국가적인 정체성 자체가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마치 지구의 어떤 수많은 인종들 한꺼번에 모아둔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배우들을 캐스팅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M. 나이트 샤말란 영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성을 이 영화에 대한 해설에 앞서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샤말란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제작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은 영화적인 그 극중의 장소가 굉장히 아름답고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장소로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정 자체가 그 해변에서부터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설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제작자의 마인드로 본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설정이겠죠. 왜냐하면 로케이션이 줄면 줄수록 사실은 수많은 어떤 경비들이 세이브 되기 때문인데요. 샤말란은 본인 스스로가 제작자이면서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현한 이야기들로 굉장히 흥미롭게 또 높은 완성도의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샤말란에 대해서 살짝 덧붙여야 되는 것은 반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샤말란의 반전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샤말란은 그토록 반전에 집착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뭔가 하면 샤말란은 반전을 장르적인 깜짝 쇼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샤말란의 영화 자체에서 반전 자체가 주제에 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전 통해서 인물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전을 통해서 인물이 뒤늦게 알거나 관객이 뒤늦게 아는 것은 인간의 무력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인간을 바라보는 M. 나이트 샤말란의 어떤 실존주의적인 관점이 그대로 투영된 그런 어떤 이야기의 화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샤말란 영화에서 반전은 그냥 관객을 사로잡는 테크닉의 일종 그런 장치만은 아닐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를 M. 나이트 샤말란이 만들게 된 것은 아버지의 날에 딸로부터 받은 선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 선물로 딸로부터 받은 선물이 샌드캐슬이라는 그래픽 노블이었습니다. 근데 원작과 이 영화를 비교하게 되면 큰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영화의 후반부 20분 정도쯤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원작에서는 끝부분에 가서 살짝 암시만 될 뿐이지 직접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분량은 온전히 M. 나이트 샤말란의 창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작하고 큰 차이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 생존자가 누가 되는 것인지 혹은 극중에서 태어난 아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원작과 이 영화에서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짚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영화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둘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끝나기 20분 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작에 들어가 있던 애초의 이야기로 이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묘사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존적인 우화일 것입니다. 시간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공포, 거기서 인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 아주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작의 세계겠죠. 또 하나의 얘기는 M. 나이트 샤말란이 새로 만들어서 붙인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20분쯤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실제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화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존적 우화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었고 굉장히 멋진 휴양지로 떠난 가족들의 이야기가 극 중에서 묘사가 되죠. 그 리조트에 가게 되었고 리조트의 매니저는 이게 사실 특별한 손님들에게만 저희가 추천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프라이빗 비치로 가는 데이 투어를 그들에게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해변으로 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멋진 해변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해변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관객들이 볼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른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영화의 설정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뭐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이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면 실제 생활, 실제 바깥의 시간에서는 5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설정은 중반이 넘어가면 사실은 전혀 그 설정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스포일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영화를 보시고 나서 지금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서의 이 기본 설정 속에서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는 설정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시간은 바깥에서 하고 똑같이 흐릅니다. 근데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제속도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인간의 어떤 세포 자체가 급속도로 빨리 노화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50년이 가는 효과가 사실상 그 사람에게 벌어진다라는 것이 진실에 가깝겠죠. 영화 속에서 그 설명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해변을 마치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형상으로 있는 암벽들이 있는데 그 암벽이 발생시키는 특별한 어떤 자기장 같은 것, 자성 같은 것이 사람의 세포를 급속도로 늙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마치 하루 동안에 50년이 흘러간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신비하고도 굉장히 끔찍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 기본 설정이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해변은 어떤 경위로 그렇게 이상한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을까라는 환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 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이야기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초반에 행복해 보입니다. 다들 단란해 보이고 직업적으로도 다들 번듯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들은 사실은 해변에 오기 전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가족마다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정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 사실은 커플 간의 문제들도 있었다는 것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겪게 되는 심각한 일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그 애초의 원인들을 바깥에서 그 부부나 그 커플들이 가져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급속도로 늙게 만든다는 영화에서 굉장히 신비한 설정은 그 설정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갖고 있는 문제를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실은 치중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 영화를 제가 아까 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 속의 상황은 사실은 일종의 사회실험실 같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실존적인 문제를 훨씬 더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인물들이 극단적으로 노화가 빨리 되고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설정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는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궁금한 것은 와,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 그런 해변이 있대라는 설정에 놀라게 되지만 후반부가 되면 그런 설정은 하나도 안 중요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실존적인 딜레마를 다루는 방식에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찰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면서도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화에서 그 질병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실력도 있는 의사입니다. 근데 찰스에게는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병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도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사실상 그 해변에서 그 병이 직접적으로 악화가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어느 정도 그 병을 치료하면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로서 갖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증폭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로 지탄을 받았을까?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사회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이라면 이 사람은 속으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마 속으로만 그런 혐오스러운 생각들을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쪽으로 와서 정신질환이 굉장히 급속도로 도지게 되고 그런 특별한 환경이 되니까 애초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불쑥불쑥 내밀어서 그것을 어떤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하게 보이던 그 리조트의 매니저의 조카가 있습니다. 이들립이라는 친구인데 이들립과 급속도로 친하게 된 6살짜리 소년 트렌트가 이 두 소년이 함께 그 투숙객들을 상대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종의 놀이를 하는 것이 초반에 등장합니다. 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깜찍한 두 귀여운 꼬마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름이 뭐고 직업이 뭡니까? 우리는 이름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놀이인데 그러면 사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본인의 뜻과 관련 없이 받아진 어떤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체성 같은 거,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일 거고 직업은 자기 어떤 성취 같은 것이죠. 이 두 가지랑 관련된 일들이 사실은 해변에서 펼쳐지는 건데요. 이런 초반 상황을 눈여겨본 분이라면 일종의 복선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해변을 탈출하게 된 그래서 50살의 몸을 갖게 된 트렌트가 경찰한테 다가가서 당신 경찰 맞으시죠? 라고 해서 이 모든 일을 고발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경찰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초반에 이 놀이를 하면서 경찰인 남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44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가서 50살이 된 몸으로 그 경찰을 알아보고 경찰한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하루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기 어제 봤던 그 소년이라고 상상하지 못하지만 어쨌건 굉장히 끔찍한 거대한 비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범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랑 관련된 기본 설정이 말해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어떤 그 힘든 상황은 사실은 시간의 흐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간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끝에는 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노화, 늙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이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혹은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각은 똑같은데 시간이 만약에 훨씬 더 빨리 하루 동안에 50년이 흘러가 버린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욕망이 변해가는 과정 혹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고통을 통제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겠죠. 거기서 일종의 멘붕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극중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도 이런 해변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 등장하는 그 심리치료사인 패트리샤는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후회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자신의 언니와 별 문제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투고 나서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이것은 이 영화 속에서 가이와 프리스카 커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는 심각한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사실상 결심하고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 이 영화의 끝에 가서 두 사람이 급속도로 늙게 되어서 죽음을 앞둔 상황이 되면 그 둘이 이 갈등에 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까지 왔게 됐는지를 서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편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당신의 지금의 느낌 너무 좋은데 그 느낌을 뭔가 한 단어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단어가 뭔지 떠오르지 않네? 라고 하니까 아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게 뭔지 알아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두 인물은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느끼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말로 캐치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50년의 세월을 하루에 축약시켜 놓고 나면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실존적인 어떤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고통과 갈등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또 다른 순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건 사실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도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상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그것은 샌드캐슬, 그러니까 모래성을 만드는 이 남매가 중년이 된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 속에서 두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탈출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 걸까? 라고 하니까 그래야지 라고 말을 하죠. 의지를 보여주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그렇지만 일단 우리 모래성 만들까? 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이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굴레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해변의 설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하죠. 하나는 그 해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해변에서 급속도로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설정을 기본적으로 합치면 그런 거죠. 우리는 급속도로 늙어서 죽는다는 것에서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설정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삶의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동심으로 모래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드는 것은 굉장히 돌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래성으로 만들어서 파도가 한번 치면 단번에 허물어져 버리겠죠. 그것은 당연히 죽음을 뜻하는 것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무너질 모래성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의 부모하고 똑같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가이와 프리스카 부부 혹은 그들의 아들, 딸만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영화에서 함께라는 테마는 굉장히 중요해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해변에 처음 왔을 때 겪는 기상천외한 일들,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 앞에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를 추측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측한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다 틀린 진단이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영화의 중반부가 넘어가서 후반부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 모든 인물들이 해변에 다 둘러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총동원하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해서 보론을 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나온 견해는 상당히 이 영화의 어떤 그런 조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에 가깝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의 직업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시각만으로 하는 굉장히 편협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었을 텐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집단지성으로서의 결론은 사실은 진실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부분이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설정은 영화의 주제적인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저한테는 더 흥미로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마지막 20분에 관해서 말할 차례입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흥미로워한 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여태까지 샤말란이 말하지 않은 스타일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알고 나면 사실은 그 해변에서 있었던 신비한 설정에 따라서 결국은 인간이 시간 앞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인 딜레마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조적인 지혜를 담은 작품처럼 보였는데, 이 후반부의 설정을 다 보고 나면 사실은 이것은 어떤 국제적인 굉장히 거대한 그런 제약회사의 음모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후반부 쪽으로 집중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런 해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제약회사가 그것을 악용을 해서 자신들이 신약을 개발을 하게 된 실험실적인 환경 속에 무고한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일종의 실험실의 쥐처럼 활용을 한 결과였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악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에 자기들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극 중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초대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사전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특정한 집안에 어떤 사람이 특정한 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선택된 이유인 것이죠. 극 중에서 묘사된 73번째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얻어낸 직접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하면, 패트리샤는 영화에서 뇌전증을 앓고 있죠. 과거에는 간질이라고 불렀던 병인데요. 간질병에 굉장히 효험 있는 치료약을 실험 테스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패트리샤는 뇌전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채택이 되었는데, 그녀는 해변으로 간 다음에 여러 시간 동안 전혀 발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직전에 그녀에게 맞춤된 칵테일을 마셨기 때문인데, 칵테일에는 각각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특별한 치료법 혹은 그런 것에 관련된 어떤 실험된 약물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녀가 받아 마시고 나서 해변에서 과연 발작하는지를 보았는데, 여러 시간 동안 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 세계 상황으로 옮기게 되면 16년 동안 그 상황을 지연시켰다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성과를 치하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깊이 있게 마지막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상황을 고민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제러미 벤담 같은 사람이죠. 이런 것을 일종의 양적 공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러미 벤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양화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리고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1대1로 대칭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전체 행복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소수가 완전히 무시될 수 있고 희생될 수 있는 것을 이런 양적 공리주의에서는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은 흔하디 흔한 어떤 의학 스릴러적인 설정이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철학적으로 단순히 중요한 탁상공론적인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으로도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이야기를 윤리적으로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의 후반부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이고, 또한 다루고 있는 주제의 깊이도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묵직하게 제기하는 영화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매덕스와 트렌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은 거의 중년이 된 몸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전날 이 리조트에 처음 왔을 때는 각각 6살 그리고 11살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리조트에 어떻게 선택되어서 오게 되었을까? 그들은 병이 없었던 아이들입니다. 심지어는 처음 도착했을 때도 그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음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둘이 같이 이 해변에 끌려와서 그 고통을 당해서 아마도 죽어가야 될 운명에 처했던 것은 그들의 엄마가 특정한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희생되는 엄마의 아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선택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여기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장 무고한 희생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런 어떤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일종의 굉장히 슬프지만 어쨌건 해피엔딩에 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만드는 두 명의 사람이 바로 이 아이들이다라는 설정은 사실은 이 영화의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적인 특성하고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중요한 설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네, 지금 이 영화 코너에서는 함께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의 그 매니저의 질문을 직접 관객들을 대신해서 받고 있죠. 먼저 현호준 매니저의 질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의사가 반복적으로 말론 브랜도 그리고 잭 니콜슨 주연의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해당 질문은 외과 의사가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점 외에도 의미를 지닐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주연한 영화 미주리 브레이크가 가진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올드랑 관련되면 연관된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아마 굉장히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주리 브레이크라는 것은 굉장히 지독한 악당과 거의 미친놈에 가까운, 미치광이에 가까운 또 다른 어떤 그 킬러 사이에서의 어떤 대결을 다룬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미주리 브레이크가 특정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의사가 쓸데없는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설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자체는 영화 속에서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서 관계를 망치거나 삶을 공회전시키게 만드는 극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사실상 그대로 축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작은 그리고 유머에 가까운 에피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이홍현 매니저의 질문입니다. 영화 올드는 카메라가 패닝을 하고 오면 사람이 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카메라 무빙이 잦은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쓴 카메라 워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수제다다워요. 그렇죠? 굉장히 흐뭇하고요. 그런데 딱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패닝은 아니었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장면을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인상적으로 기억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영화가 저예산이라는 환경하고도 첫 번째로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것이 미학적인 선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카라라는 아이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는 장면인데 출산하게 되는 것을 비추게 되는데요. 카메라가 굉장히 역동적인 방향으로 옆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크리스탈이 심지어는 졸도해 있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출산하게 된 아이가 사산되어 있는 것을 죽게 된 것을 다시 보여주는 하나의 긴 어떤 롱테이크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감독이 원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그들을 카메라에 의해서 포위하듯이 둘러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영화에서 보면 카메라 무빙이 자체로 굉장히 과시적이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싶고요.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저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 카메라 무빙은 사실상 시간을 의인화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마치 카메라가 그 모든 일들을 관찰하면서 훑어보는 듯이 그 장면들이 말하자면 시점 쇼트처럼 시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시간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화에서 그동안 펼쳐졌던 모든 일들은 사실상 인물들이 빨리 흘러가는 시간 혹은 그 속에서 급속도로 노화되는 자기의 처지를 보는 당혹스러운 시선을 담고 있었다면 이 장면은 정반대로 180도로 바꾸어서 의인화된 시간의 시점 쇼트로 그들을 둘러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M. 나이트 샤말란의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올해 나온 신작이었었죠. 올드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멋진 영화를 들고 지금 이 영화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